안녕하세요. 여성영화인 모임과 한국영상자료원이 공동 주최하는 영화 토크 올해를 빛낸 여성 감독들 2020년을 말하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주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대화를 나눠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여성영화인상 감독상을 수상하신 69세의 임선혜 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69세 연출한 임선혜입니다. 네, 각본상을 수상하신 남매의 여름밤의 윤단비 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매의 여름밤 연출한 윤단비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하신 강유아람 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태원 연출한 강유가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실 주제 자체가 굉장히 커서 2020년 어떻게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던 해이기도 한데요. 이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감독님들 모두 2020년 올해 여성영화인상 수상하신 것을 이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들 아마 사실은 수상 소감을 이제 많은 관객분들 앞에서 말하고 또 축하받고 이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또 코로나 정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토크로 좀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수상 소감을 좀 한번 각자 말씀해 주시면서 또 영화 소개를 좀 짧게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렇게 여성영화인 모임에서 저희에게 이제 다큐멘터리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상이어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전화 받고 제가요? 약간 이러면서 네, 그랬던 것 같고요. 우선은 그 출연해주신 분들의 어떤 용기 그리고 삶에 보내는 지지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좀 같이 만들어 가는데 힘 많이 보탠 김혜정 PD님 비롯한 제작진들께도 진짜 감사드렸고, 그리고 이제 영화가 사실 만들어진 지 좀 오래됐었는데 그 개봉할 때까지 좀 시간도 더 걸렸는데 상상마당 시네마 영화사업 팀에서 좀 뒤늦게 발굴해 주셔가지고 개봉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상상마당 시네마 영화사업부에게도 정말 각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는 그 기지촌으로서 이태원을 좀 조명한 영화예요. 그래서 1970년대부터 이태원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세 분의 여성들의 삶을 좀 여성주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영화입니다. 네. 극장 개봉은 2019년 12월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이제 상영이 중단되기도 하고 재상영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많은 관객분들이 극장에서 봐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단비 감독님. 그 남매의 여름밤이 이제 영화 개봉한 다음에 이제 각본집을 출간을 했는데 그 각본집을 봤을 때 사실은 만들어진 영화랑 굉장히 좀 결이 다르다 이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썼는데도 굉장히 생소하고 약간 낯선 어떤 그 글을 읽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런 여백이 많은 글을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함께 해주신 지지를 보내주신 그 스태프들 배우들에게 너무 고마웠고 또 그리고 그 각본을 이제 좀 지지해주신 이번에 사실은 각본상은 처음 받았어서 저한테도 되게 뜻깊은 수상이었고요. 그 남매의 여름밤은 그 3대 가족이 할아버지 집에 모여서 이제 여름방학 동안 지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상실과 애도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 반면에 그 사이에 어떤 사랑과 빛나는 순간들을 좀 포착하려고 한 영화이고 좀 어떤 불안감이나 위화감 없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된 작품입니다. 임선혜 감독님은 감독상도 수상하셨지만 또 함께 해주신 예수정 배우님이 여성영화인상을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또 수상하시기도 했잖아요. 되게 감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제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냥 막연하게 꿈을 하나 가졌던 게 이 영화로 예수정 배우님이
배우상을 받으면 좋겠다, 연기상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고 또 제가 나란히 감독상까지 받게 돼서 사실 저도 아까 강력한 감독님처럼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 그리고 그 시상식이 되게 어려운 가운데도 찾아가는 시상식 방식으로 직접 자리 만들어 주셔가지고 선생님하고 그런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69세란 영화는 그 20대 남성에게 성폭력 피해를 받은 그 60대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우리 사회가 노년 세대에게 갖는 어떤 그 노인 여성에게 갖는 그 차별적 시선, 그런 편견 어린 시선들에 대한 그 질문을 좀 던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9세 효정이라는 인물이 끝내 그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고발장을 띄우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 이야기들, 사실 신혼만 들으면 누구나 좀 꺼려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이야기 처음 이제 그 이야기를 발굴해줬던 것도 사실 여성 영화제에서 피칭을 통해서였고, 그리고 영화를 다 만들고 났더니 저에게 또 이렇게 상을 또 주시는 분들도 여성 영화의 모임이어서 더 저한테는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세 분 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2020년을 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또 힘든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장 개봉을 선택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아마도 결정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또 유의미한 저는 그것이 막 굉장히 정말 대박 흥행 이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이 안 좋은 조건 속에서 유의미한 어떤 성과, 그리고 관객들의 어떤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좀 제 스스로는 평론가로서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다들 극장 개봉에 대한 또 기대도 많으셨을 텐데, 이 2020년에 극장 개봉한다는 것이 좀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경험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독립영화, 특히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차 판권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도 이제 개봉을 꼭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주요한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개봉의 기회를 잡는 것조차도 사실은 여성 감독들한테는 좀 약간 허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개봉 지원이 사실 없으면 좀 개봉하기 좀 어려운 것이 좀 분위기다 보니까 그 과정까지 좀 걸리는 시간이 저한테는 좀 많았던 것 같아서 개봉을 하는 것 자체로 너무 큰 선물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일단은 들었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출연자분 중에서 이제 조카가 어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방송이나 디지털은 좀 못하게 된 부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 관객분들을 새롭게 좀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영화제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으니까 얼마나 오실까 싶었는데 의외로 또 극장이라는 관이 열리니까 또 다르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다른 평가나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극장 이후에 이제 공동체 상영이나 그런 방식으로도 사실은 독립영화들은 좀 루트가 열리는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공 상영 기회나 이런 것들이 거의 문이 닫히면서 그런 기회로 이어지지 못한 것들이 조금 아쉬움이 좀 남고요. 앞으로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그 약간의 소규모 커뮤니티나 이런 쪽과 접선해왔던 독립영화들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좀 풀어가야 될 숙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봉하기 3일 전인가 이제 코로나가 확산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좀 약간의 이제 불안감이 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관객 수의 이게 줄어든다라기보다 조금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제 관객들이 약간 불안감을 갖고 이제 영화관에 와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되게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그런 환경에서 이제 상영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좀 어떤 중무장을 하고 와서 이제 영화를 봐야 한다라는 게 조금 어떻게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했고, 근데 오히려 그때보다 저는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계속 이제 다른 영화들이 이제 빛을 못 보거나 그런 상황들이 좀
개인적으로 더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개봉할 때에는 그 작년에 이제 독립영화들이 이제 뭐 크로스 GV를 하거나 이제 그 또 감독끼리의 이제 연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네트워킹이 좀 이루어지기 이제 힘든 어떤 상황들, 그런 게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같이 이제 소회를 나누기도 하고 이제 같이 응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자리가 이제 좀 되게 뜻깊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좀 아쉽기는 했어요. 네. 네, 임찬희 감독님. 저는 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개봉의 그 수순들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개봉이 떨린다, 뭐 여러 가지 기대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단 그 첫 경험을 경험하는 거에 대한 그냥 좀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그냥 순수하게. 근데 이제 또 마찬가지로 그 8.15 집회 그 일이 터지면서 그때는 제가 개봉할 때 되니까 영화가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같이 홍보해주고 배급해주시는 그 많은 인력들이 얼마나 애를 쓰시는가를 바로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게 더 안타까웠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일단은 중요했던 게 8.15 집회 그때 대부분 나오셨던 분들이 좀 장년층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그 노년 세대에 대한 어떤 시선들에 대한 것들을 좀 바라봐 주십사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뭔가 영화 보기 전에,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피로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영화 보러 오지 않지 않을까? 성폭력이라는 민감한 소재도 그렇지만 거기에 또 노년 세대 이야기하니까 그 점이 좀 걱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이제 영화 개봉하고 나서 관객 수보다 평점과 댓글을 단 수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그 신원만 보고 했던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서 너무 극악스러워서 그때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게 그냥 막상 직접 당하니까 좀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위치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 뭐 미투 이후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많이 좀 변화됐다고 너무 섣불리 제가 생각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러면 이 영화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었던 어떤 몫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몫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빈 극장에 가끔 갔어요. 영화 속 주인공 효정이 외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좀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어떤 영화들 안 그렇겠냐마는 저는 이 세 영화가 진짜 모두 다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이 토크를 준비하면서 올해 나왔던 여성 감독들의 이제 영화 리스트를 딱 보면서 이게 이제 평론가의 굉장히 쓸데없는 이런 관점인데, 키워드 하나 잡으면 뭘로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보다가 사실 존엄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이제 여성 감독들의 영화에서 되게 그 소녀들의 성장, 10대들의 성장담 이런 것들 키워드 되게 많이 잡았었는데, 올해는 뭔가 이 나이듦 혹은 존엄 이런 어떤 키워드가 잡히는 것 같다. 사실 여기 계시는 이제 세 분뿐만 아니라 뭐 욕창 같은 영화도 그렇고, 사실 전 찬실이나 아니면 찬실인 독도 많지나 아니면 프랑스 여자 뭐 이런 영화들 혹은 내가 죽던가 이런 영화들도 굉장히 좀 완전히 또 노년 세대는 아니지만 약간 중년 이후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존엄성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요즘에 어떤 잉여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공정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동전의 양면처럼 사용되면서 마치 이렇게 되게 쓸데없는 사람들이 마치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 세 영화는 그런 부분에서 뭔가 확실히 결을 달리하고 있고, 이게 올해 여성 감독들의 좀 특징으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세 분은 그런 어떤
뭐 제가 꼭 말한 키워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노년의 삶 혹은 나이듦의 문제, 어떤 이런 존엄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 주인공들에게 좀 다가갔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희 감독님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우선은 제가 그 어떤 존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던 건 전혀 아니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장년 여성이 나오는 영화들을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제 특히나 이제 유럽 영화들에서는 그 장년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도 많고 포스터의 전면에 딱 내세워도 뭔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서 왜 한국에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없을까? 있기는 있지만 진짜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 어떤 노년의 사랑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러니까 그건 젊은이들이 보통 어떤 로망하는 어떤 이야기들, 해로하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모성이 주가 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방송이나 뭐 어떤 미디어에서 노년 세대를 다룰 때도 되게 스테레오타입의 인물로만 그려진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뭐 저희 엄마라든지 뭐 이모 아니면 주변에 여전히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삶을 살고 있고 다양한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깜짝깜짝 내가 너무 선입견 덩어리였구나, 편견 덩어리였구나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을 부딪힐 때 그런 인물들을 좀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어떤 그 노인 여성의 성폭력 피해 사례에 대한 칼럼을 봤을 때 제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뭔가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이제 시나리오를 계속 거듭 고쳐가면서 시작부터 어쨌든 이게 어떤 성폭력으로서 자극적인 어떤 이슈로 이 이야기가 소비되거나 그 플롯이 주가 되는 어떤 이야기로는 만들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늘 지배적으로 있었고, 성폭력 피해자가 캐릭터가 그 자체가 캐릭터가 되는 인물로 그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건을 통과해가는 그 69세 심효정이라는 인물이 온전히 그 영화에 담겨지길 바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의 어떤 과거사가 드러나진 않지만 누구나 가늠할 수 있을 정도만 보여줘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결국에 제가 느꼈던 거는, 저는 지금 이제 40대 초반인데, 그때 이제 준비할 때만 해도 30대 중후반이었거든요. 60대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이제 뚫고 나갔던 어떤 생각, 그 계기는, 결국에, 나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20대 나라는 존재가 그냥 지금의 나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60대가 돼도 그게 크게 변하지 않지 않을까? 어떤 뭐 연륜에서 쌓인 어떤 여유로움이나 뭐 그런 어떤 절제된 생각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폭력 피해라는 것도 그 영화 속 효정이만 특별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 그냥 나의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쓰게 돼서 접근이 쉬웠던 것 같아요. 네. 남매의 여름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좋아하시는 장면이긴 한데 할아버지가 그 음악을 낡은 오디오에서 음악을 듣는데 옥주가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다가 거기를 이렇게 일종의 너무 그 충만한 어떤 순간을 침범하지 않고 옥주가 다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그 순간,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론 남매 여름밤의 다른 어떤 빛들이 다 너무 여름 저녁이나 아침에 어떤 빛들이 다 너무 좋긴 하지만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예쁘다고 하는 늘 그런 빛인데 거기에서 제가 되게 좋았던 빛은 그 오디오에서 나오는 빨간색, 파란색 옛날식 그 색깔이거든요. 되게 촌스러운. 그리고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떤 빛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옥주가 젊은 세대가 어떻게 보면은 나이 든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충만한 순간을 침범하지 않거나 그 사람의 어떤 공간을 존중하는 것, 자기의 모기장 공간을 존중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할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이게 소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되게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어떤 자기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공간, 시공간이 소유가 아닌 방식으로 묘사하는 어떤 그런 영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그냥 제가 다 껴맞추면 존엄이라는 어떤 되게 존중한다 뭔가 내 걸 존중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다른 나이든 어떻게 보면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이 나이든 할아버지를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 이런 태도가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특별히 조숙하게 그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포착하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또 아무래도 나이도 더 젊으신데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나이듦에 대해서 그런 사실 성찰 감당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어드벤처 영화도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이제 뭐 영웅이 이렇게 지나갈 때 막 호텔 벨보이는 3초 만에 등장 3초 만에 죽어버리잖아요. 막 그 선한 어떤 악을 물리치는 그 과정에서 근데 항상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벨보이의 가족들은 저렇게 그 악당을 물리친다라는 대의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은 너무 되게 평범한 사람이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냥 금방 죽어버리면 저 가족들은 그럼 어떻게 되지? 막 이런 다른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어쩌면 누군가 이제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는 되게 그냥 어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 긴밀하고 좀 밀접한 어떤 일상을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옥주가 이제 주인공, 어떤 관찰자의 시점으로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영화를 끌고 가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이제 많은 어떤 동시대 감독님들이 앞에서 좀 여성 감독님들 그리고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장편 영화를 만들 때 여성 캐릭터 10대 소녀를 좀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 단편 작업을 할 때까지만 해도 여성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이렇게 내세운다라는 게 저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작업을 하지도 못했고 그 화법이나 어떤 영화적에서 좀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두려움 있었는데 그런 이제 동시대 감독님들의 어떤 그 작업들에서 이제 저도 영향을 받고 좀 응원을 이제 받아서 이제 캐릭터를 만들 수 있었고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은 좀 이해하지 못할 어떤 감정이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억지로 막 자기적으로 막 끼워 맞춰서 할아버지가 막 선한 행동을 하고 막 아이들에게 이제 착한 뭐 이렇게 좋은 어떤 인물이 돼주기보다 좀 제가 어떤 옥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 조금 어떤 관조적인 태도를 좀 유지를 하면서 제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남겨두자. 이거는 좀 어떤 여백을 갖고서 좀 이해하려고 이제 어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수 있는 감정으로 좀 놔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강유라 감독님도 어떻게 보면 또 69세하고는 물론 굉장히 좀 다르긴 하지만 또 나이 드신 어떻게 보면 그 공간 안에서 같이 역사를 살아 숨쉬는 그런 분들을 주인공으로 했고 사실 또 이분들의 삶에서 어떤 성이라고 하는 혹은 성폭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실 빼놓고 또 얘기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또 주인공으로 사실 거의 영화에 보면은 감독님 사무실이 그 이태원이셨던 거죠? 네. 네. 좀 한번 이야기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떤 식의 전형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탈피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분들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랬을 때 제가 느꼈던 건, 아, 내가 아직도 어떤 편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그분들을 통해서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일을 했다고 해서, 종사했다고 해서 그 정체성이 이제 평생을 그분의 삶에서 차지하는 것은 아닐 텐데, 어떤 식의 뭐 낙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뭐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사람의 편견이 작동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일상적으로 그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좀 많이 보여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하거나 이럴 때는 그냥 오히려 그냥 그 삶의 공간에서 좀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들이 저한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민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부각시키고 싶어서 뭐 길을 걷는다거나 아니면 뭐 그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건강 관리 같은 그런 무료로 뭔가를 하는 그런 곳을 간다던가, 뭔가 이 어떤 노년의 일상이라는 게 어떻게 그냥 이루어지고 이분들은 어떻게 자기 삶을 돌보면서 살아가시는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런 모습들을 좀 더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할머니랑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담아가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참 한국 사회가 노년의 삶에 관심이 정말 없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갈 곳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얘기할 곳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특히 또 여성의 경우에는 더 소외되고 더 배제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깨달음을 저는 이제 영화 만들면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69세 보면서도 그 효정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그 돌봄 노동을 하는 노동자로서 그려지는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도 제가 그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올해 이 영화들을 보면 그 나이대의 어떤 스펙트럼이 확 넓어지면서 이야기들의 관심사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이렇게 되게 범주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있었다면, 올해 영화들을 보면 관심사도 굉장히 다양하고 나이대도 넓어지면서 이게 뭔가 깊이도 확실히 달라졌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되게 입체적으로 좀 뭔가 영화들의 어떤 지형이 그려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감독님들의 어떤 영화를 만들게 되는, 장편 영화를 만들게 되는 경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다양해져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임선혜 감독님도 좀 오늘 대표적이긴 하지만 뭔가 다른 또 영화 현장에서 오랫동안 이제 스토리보드 작가 오래 일을 하고 계시다가 뭐 이전에 이제 단편도 만드시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늦은 나이에 사실 이제 장편 데뷔를 하게 된 이런 어떤 케이스이고, 사실 욕창의 이제 심혜정 감독님 같은 경우도 실험 영화와 이제 미술 쪽에서 단편 영화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또 장편 영화로 이렇게 데뷔를 하시고, 김철 감독님도 프로듀서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비슷한 나이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장편 데뷔를 하면서 뭔가 이야기들의 확실히 여성 감독님들의 어떤 다양성이, 그 여성 내에서의 다양성이 이야기의 다양성도 만든다, 그 다음에 스타일의 다양성도 만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장르적인 것도 굉장히 혼합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임선혜 감독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무래도 좀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저께 수상하고 부상으로 받은 영화하는 여자들 그 책을 그때 봤거든요. 그래서 좀 보다가 왔는데, 그 임순애 감독님이 데뷔할 당시에 뭐 그런 인터뷰들을 보면서 아, 지금이 그래도 호수이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정말 힘든 시기에 데뷔하셨구나. 그때는 정말 손에 꼽을,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는 이민혜 감독님밖에 없어서 아무튼 와, 정말 바늘구멍 같은 그런 상황에서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데뷔 과정 자체도 너무나 지난했었고,
많은 성차별이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됐던 시기가 2000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냥 마냥 영화가 좋아서 일단은 영화가 뭔지가 너무 궁금해서 일단 현장부터 뛰어들었던 케이스인데, 그러면서 영화 감독의 꿈을 이제 오히려 그 영화 현장 안에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좀 확장시켜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고 싶은 게 나의 이야기를 뭔가 어떤 플랫폼 안에서 이렇게 풀어내는 창작의 역할을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온 건데, 그때 2000년대 초반에부터 쭉 이렇게 지내오면서 그때는 그래도 제가 그 어떤 롤모델을 삼을 만한 감독님들이 좀 계셨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감독이 됐지라는 거를 많이 이제 조사를 했죠. 제 나름대로는.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작품을 만들어서 했다던가, 아니면 시나리오를 뭐 어떻게 팔아서 뭐 이렇게 했다던가, 뭐. 근데 되게 다양한 루트, 어떤 고정된 루트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다양한 루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갈피를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중요했던 거는, 왜 더 많이 확장되지 않고, 그럴까.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도 더 이렇게 더 팽창이 훨씬 더 될 법도 한데, 왜냐하면 제가 일하면서 만났던 뭐 스크립터, 시나리오 작가, 너무나 출중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사실 지금의, 그러니까 제 나이대랑 비슷하신 감독님들이 데뷔하신 어떤 경로를 보면 다 너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연출을 하고 싶어 하고, 나에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결국은 스스로 다 개척을 해서 스스로를 자꾸만 증명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작업을 하면서도, 뭐, 스토리보드 작업을 하면서도, 각색에 준하는 어떤 토의를 하면서도, 단순히 어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토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저도 끊임없이 어필을 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총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시나리오를 써야 된다. 그래서 시나리오도 계속 썼고, 그러면서 또 감을 잃지 않아야 되니까 단편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또 단편도 찍고, 계속 준비는 했던 거예요. 계속 늘 장착을 하고 있었어요. 개미걸음으로 왔을 뿐이지. 하지만 저 스스로에게는, 정말 기회가 닿아서 일찍 데뷔하지 않은 건 정말 더 안 왔던 게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제가 너무 치기 어릴 때 데뷔하지 않아서. 물론 지금도 뭘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여전히 이렇게 능력이 있어도 그거를 발견해주지 못하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게 이야기가 확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데뷔를 이미 하셨던 어떤 감독님께서 시나리오 서로 모니터링을 하다가, 그분 걸 제가 모니터링 하다가, 뭐 쓴 거 있으면 보여줘요 해서 읽었는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제작자 대표님, 피디님을 소개해 줬던 건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좋다고 해보자라고 했던 게 처음이었던 건데, 결국은 그냥 거의 그냥 각자 스스로 개척을 해서 만들어온 길로 갔구나. 지금 데뷔하신 감독님들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저는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장편 데뷔란 말도 사실 이제는 웃기긴 한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고 다양한 매체 형식들이 있어서 근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좀 극장은 아무래도 장편 중심이다 보니까요. 근데 이렇게 여성 감독들이 어쨌든 수는 많지 않지만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뭐 데뷔를 한다는 게 되게 좋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막 이렇게 포기하거나 누구나 각자의 리듬이 있고 각자의 어떤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때도 늦지 않고 어느 방식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오히려 여성 감독을 어떻게 보면 지망하거나 장편 영화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뭐 대표가 되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되게 감독님들의 그런 다양성들이 좋은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까 사실은 조금 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올 한 해 어쨌든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대작 영화들이 오히려 개봉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넷플릭스로 직행하거나 아니면 네, 특히나 해외 대작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내년, 뭐 내후년 이렇게 미뤄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왔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또 따져보니까 여성 서사라고 이야기된 영화들 혹은 여성 감독님들의 영화는 그에 비해서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꾸준히 개봉을 하고 꾸준히 또 호응을 받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몇 개 뭐 제가 좀 빠뜨린 영화도 있을 수 있긴 한데 대표적인 영화들 몇 개 좀 감독님들 영화를 포함해서 읊어보면 뭐 이태원, 강렬 감독님 이태원, 그 다음에 이길보라 감독님의 기억의 전쟁, 그리고 김추희 감독님의 찬실이는 복도 많지, 김희정 감독님의 프랑스 여자, 심혜정 감독님의 욕창, 그 다음에 윤단비 감독님의 남매의 여름밤, 임선희 감독님의 69세, 조수래 감독님의 디바, 그 다음에 홍희정 감독님의 소리도 없이, 그리고 신성 감독님의 젊은이의 양지, 그리고 박지영 감독님의 내가 죽던 날까지 사실 이제 여성 감독님들 영화들이 꾸준히 매달 차근차근 개봉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안 좋은 조건 속에서도 제가 이제 관객 수를 좀 꼽아봤는데 어쨌든 아주 안 좋은 어떤 그런 결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어떤 관객들의 반응도 상당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나 아니면 뭐 넷플릭스의 콜이나 이런 영화들 남성 감독의 영화지만 굉장히 여성 서사가 뚜렷한 혹은 여성 캐릭터가 굉장히 강렬한 이런 영화들이 엄청나게 또 이 조건 하에서 정말 흥행한 영화들이 있기도 했고 해외 영화 중에서는 뭐 셀리시아마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은 정말 이 조건에서 이건 초대박이 아닌가 라고 한 어떤 그런 결과 속에 셀리시아마 감독의 영화가 전작이 막 다시 수입돼서 개봉되는 이런 어떤 흥미로운 사례까지 있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극장 상황 속에서 흔히 말하는 다양성 영화라고 하는 혹은 여성 서사라고 하는 이런 영화들이 오히려 그 되게 앞에서 어려운 어떤 조건 속에서 뭔가 방어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혹시 감독님들은 지금 말한 어떤 영화들 중에서 좀 흥미롭게 보시거나 아니면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코로나 이제 시기에 어떤 이 팬데믹 시대에 이제 개봉을 하긴 했지만 이 말씀해주신 언급된 영화들은 사실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미 제작이 되고 있었던 영화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되었지만 근데 어떤 그 여성 서사에 대한 갈증 그런 것들이 계속 존재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흥행이나 이제 수익성 담보나 이런 측면에서 계속 뭐 여성이 메인 캐릭터인 영화는 뭐 흥행이 안 될 것이다. 뭐 여성의 어떤 서사는 뭐 이제 조금 흥미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어떤 편견들 속에서 사실은 독립영화들이 조금 그 앞에서 조금 그런 흐름들을 깨주고 이제 좀 어떤 좀 모험을 하면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상업영화까지 조금 그러니까 어쨌든 이 관심이 여성 서사의 이야기가 충분히 이제 매력이 있고 또 이것을 이제 갈망하는 관객들이 있었다 이런 이제 증명이 돼서 이제 상업영화까지 조금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 않았나? 되게 좀 고무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뭐 이 시기에 이제 개봉을 했음에도 막 외면받거나 이렇다라기보다 좀 응원을 받고 이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좀 그런 그동안의 어떤 갈증들이 이제, 이 시기에도 이런 영화들을 좀 응원해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봉을 하게 되면 이제 사실 관을 잡는 게 되게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관을 잡은 다음엔
시간표를 잘 받는 게 또 중요한데 이제 개봉을 해보고 나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안 좋은 시간대에 배치가 되더라고요. 특히 뭐 멀티플렉스에 관심이 들어가도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실감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팬데믹 시기에는 그 대작 영화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개봉을 늦추거나 이러면서 오히려 여지가 생겨서 더 관이 조금 열린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아까 사전에 얘기 나눈 것처럼 어려운 시기에 뭔가 여성 영화들이나 다양성 영화들 약간 내세우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도 조금 저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영화나 이런 다양성 영화들을 좀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 관객층 자체는 좀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제 페미니즘이 굉장히 대중화되면서 이런 여성 서사를 소비할 수 있는 문화 향유층이 정말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좀 팬데믹 이후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이런 영화들에 대한 지원이나 뭐 투자나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끝부분만 조금 이어받아서 말씀드리면 저도 뭐 어쨌든 헐리우드부터 시작은 하긴 했지만 미투 운동도 그렇고 페미니즘 대중화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렇게 눌려있던 여성들이 조금 발언을 하게 되고 목소리를 내게 되면서 조금 용기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론 영화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반 관객들 역시도 사실 어떤 부분에서 한국 영화를 좀 폄하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 한국에는 이런 영화들만 만들어? 근데 사실 그게 그냥 상업 영화들로만 만약에 카테고리 짓는다면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그 독립영화, 그러니까 예술영화 워낙 찾기 힘든 관을 아주 좋은 시간대에 볼 수 없는 그 영화들은 사실은 저변부터 이렇게 쭉 만들어 오곤 있었지만 접할 기회가 너무 없었다라는 게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관객과 그런 다양한 영상 서사의 뿐만 아니라 어쨌든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계속 확인시켜주면 그게 이제 일반 관객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시너지가 돼서 그러니까 그 상업자본의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건 어떤 단순한 현상이나 어떤 트렌드가 아니라 요구가 되어지고 계속 갈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깊이 있게. 그러니까 너무 사실 소중한 관객에 어떤 상황에 와도 영화를 보러 오는 관객, 의지가 정말 충만한, 사실 전 이런 관객들이 새로운 시네필 관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관객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영화 산업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큰 대작 영화에서 약간 이렇게 지속 가능하려면 뭔가 물론 이제 대작들도 필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다 이제 완전히 모든 걸 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다채롭게 할 수 있는 오히려 중소규모의 영화들로 어떤 배분을 좀 바꾸는 그런 시점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이 관객을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나 요즘에 이제 맨날 이런 토크 하면 안 빠지는 이 왓챠 같은 OTT 이런 사실은 플랫폼들이 왓챠 같은 경우 이제 단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여성 영화를 또 전문으로 배급하는 OTT인 퍼플레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 영화를 또 전문으로 배급하려고 하는 인디그라운드가 이제 신설이 될 거라는 소식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앞당겨지기는 하고, 사실 좀 너무 준비 없이 받아들이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OTT에 대한 어떤 가능성, 잠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분명히 또 엄청난 또 위험들,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기도 할 텐데 우리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은
해외 드라마 같은 경우에 이제 여성 서사나 혹은 소수자들의 서사를 굉장히 상업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성 관객들의 어떤 혹은 여성 관람자들의 이제 호응을 받아온 바가 있고 올해 또 보건교사 아는형 네, 같은 그런 시리즈가 또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보여지면서 많은 호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혹은 좀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각자 또 왜냐하면 각자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들의 뭐 지금 만든 영화의 어떤 또 타겟층이라든가 이런 것들 혹은 또 분류되는 어떤 지점이 좀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름 좀 각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한국에 상륙했을 때부터 해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특히 이제 넷플릭스의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반응을 보였던 게 이제 그 알폰소 쿠아론의 로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좋아하는 감독이고, 근데 그 작품을 아주 손쉽게 집에서 바로 그리고 개봉 즉시 전 세계인이 자기 작품, 그러니까 그 감독 입장에서도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아 감독이면 정말 마다할 수 없는 어떤 그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냥 그때는 이제 관객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이런 장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또 대두된 그러니까 극장과 그 동시 개봉하는 거에 대한 그 문제는 좀 차치하더라도 그러면서 이제 그냥 문득 그러니까 그 이후에 쭉 이런 트윗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제가 마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들의 단편을 볼 수 있는 장점들, 그러니까 어떤 아카이빙이 된다라는 점에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제 영화가 어딘가에 이렇게 넷플릭스나 뭐 마차에 갈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이 영화를 어쨌든 우리가 그냥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그 외국인들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여러 세계인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강점이나 장점을 느꼈어요. 근데 이제 만드는 그 제작과 그리고 이제 그 감독들이 어디로 출구를 해서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창작하고 만들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아주 또 되게 첨예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이 드는 일이긴 하지만, 각자의 그 OTT 기반한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좀 개성이 좀 만약에 뚜렷하다면, 오히려 서로가 윈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사실 그렇게 큰 어떤 그 OTT 기반이 아니더라도 아주 작게라도 지금 사실 제가 이번에 감독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게 되기 전에 강유가란 감독님의 전작들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좀 찾았을 때 그 여성 영화 플랫폼 퍼플레이가 있잖아요. 거길 통해서 감독님 작품 모래도 보고 시고페미도 뒤늦게 봤는데 그게 너무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간간히 좋은 단편들 나왔을 때 뭐 서독제에서 소개됐던 감독님들 작품도 근데 그 전에 만들었던 작품도 보고 싶을 때 바로 가서 찾아볼 수 있게 돼서 그 가격도 너무 싸고 너무 싸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냥 그렇게 관객과 좀 더 밀접하게 맞닿을 수 있다라는 점은 분명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구분해서 어쨌든 좀 잘 정의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인 것 같아요, 저도. 네. 그 플랫폼마다 되게 특징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물에 좀 강한 것 같고 이제 뭐 왓챠는 조금 더 다양한 그 작품들을 좀 수급하고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되게 한정적인 그 작품들만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다가는 마치 이제 극장에서 독과점 하듯이 OTT 시장도 약간 너무 양분화
되거나 뭐 약간 양극화되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사실은 있어서 뭐 좀 작은 뭐 포플레이 같은 그런 서비스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일단 극장을 최종 플랫폼으로 생각하고 영화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을 생각했을 때 뭐 어떤 기술적인 그런 그런 것들이나 조건들이 좀 달라지게 될까? 약간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코로나 대책으로 일자리 연계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뭐 하게 돼가지고 이제 300팀 정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유튜브로 최종 채널이 나가게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적으로 사운드나 이런 것들도 특별히 그렇게 극장을 포맷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르게 제작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굳이 너무 장비를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될지 아니면 극장에 뭔가 좀 안 좋은 상황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이 되게 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영화 만드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해답은 없지만 고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네, OTT 서비스들의 다양화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알폰소 쿠아론 로마가 넷플릭스가 아니었으면 만들어지기 힘든 영화였을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거대한 예산이 든 작품이고 이게 극장에서의 수익성을 좀 담보받기는 어려운 작품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집에서 이제 그 모니터로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극장에서 봤거든요. 조금 초반부조금 보다가 이거는 극장에서 봐야 되겠다. 집에서는 좀 오롯이 느끼지 못하겠다. 어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나 이런 기회들이 막 많아지는 거는 되게 장점인데, 또 저희가 이제 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어떤 그 종사자들로서 그런 이제 고민들도 있고, 그러니까 막 발터 베냐민이 이제 뭐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아우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단지 기술 복제에 대한 그 복제만으로도 이 아우라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넷플릭스나 이제 어떤 OTT들이 나왔을 때 사실은 이거는 또 어떤 식으로 좀 가치가 더 희석되는가? 아니면 혹은 막 이게 좀 더 대중적으로 되는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그 IPTV 부가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이제 좀 극장 동시로 많이 진행을 하긴 하는데, 좀 극장 개봉을 하고 이제 좀 어떤 텀을 두고 이제 IPTV로 가고 이제 그런 수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OTT들도 조금 그런 이제 시간적 이제 여유들, 그러니까 좀 극장에서의 시간을 좀 이렇게 담보해 준 다음에 조금 OTT 상영을 이제 진행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절충안을 같이 만들어 가면서 이제 좀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로마를 극장에서 봤거든요. 역시 영화 만드는. 근데 정말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예 모른 채 성장하는 세대가 등장할까봐 그것이 너무 겁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마 극장 가기도 교육을 해야 하는 극장이란 왜 가야 하는가를 제도 교육 안에서 영화 교육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OTT가 훨씬 더 일상화 된다면 사실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술 장비들의 일종의 계급적인 체험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좋은 그런 스테레오 사운드나 이런 장비들을 갖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경험을 한 사람과 또 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뭐 그런 어떤 차이가 생기는 거 아닐까? 갑자기 그 감독님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참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클래식 음악을 이제 콘서트장 가서 듣는 것과 이렇게 다른 어떤 경험들을 했을 때 그것이 결국은 문화 자본이 되는 것처럼 극장이나 아니면 어떤 집에서 극장과 같은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결국은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참 들기도 하면서 뭔가 기대도 되지만 여전히 되게 불안감이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많이들 코로나가 끝나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보고서들, 뭐 그런 세계적인 보고서들에 따르면 물론 관객이 회복은 될 것이다. 극장 관객이. 극장이 뭐 바로 뭐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거나 하지는 않고 회복은 될 것인데 결국은 약간 한 70%에서 80% 선에서 유지가 될 것이다. 왜냐면 이미 OTT로 간 사람들이 더 이상 극장을 찾을 어떤 이유를 못 찾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극장 가격도 더 점점 그럼 비싸지는 건가? 이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또 좀 걱정이 되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런 관계, 이런 여성 서사나 혹은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을 찾는 혹은 다양한 어떤 영화들을 찾는 관객을 우리가 확인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제가 어디 다른 포럼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국은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 그 제작의 측면에서 이제 배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에 미뤄뒀던 영화를 내년에 그러면 코로나가 조금씩 이제 어쨌든 뭐 백신도 나오고 이러면서 미뤄뒀던 영화들이 이제 개봉을 순서대로 개봉을 하면 이제 될 텐데 결국은 제작이 또 미뤄졌으니까 제작은 1년, 2년 이제 올해는 했지만 내년에는 또 오래 하지 못한 제작을 하게 되면 제작이 또 미뤄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제작이 되게 힘들어지는, 배급보다 오히려 제작이 내후년에는 더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도 오게 될 거고, 그리고 극장에서도 어떤 체험을 달리하는 어떤 영화, 그러니까 대작 블록버스터를 체험하는 그런 영화를 좀 관객들이 더 찾게 될 OTT 영화와 디지털 플랫폼 영화와 그 다음에 큰 스크린 영화를 더 양극화돼서 찾게 되는 이런 경향도 좀 강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어쨌든 뭐 페미니즘의 어떤 대중화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찾는 관객들, 기존의 어떤 한국 영화에서 반복되던 장르의 이제 지루함을 느끼던 관객들이 목소리 이런 것들이 조금씩 어떤 여성 영화 혹은 뭐 여성 감독, 여성 서사 이런 것들에 어쨌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좀 다양한 목소리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 같이 이 생존을 목적으로만 하면서 결국 또 다시 좀 꺾이게 되는 거 아닌가 저에게는 약간 그런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으로 좀 지원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사실 통계가 다는 아니지만 통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의 사례들이 더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또 통계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통계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뭐 지난 5년간 변화를 체감하긴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뭐 한 8%에서 뭐 한 16% 사이를 사실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여성 감독의 수가 개봉한 영화, 한국 영화 이제 개봉한 영화들을 보면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변화한다고 목소리는 내고 있지만 그 정도가 뭔가 실질적으로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학에서 영화과에 여학생들이 이제 50%가 넘은 게 벌써 한 10년, 15년 가까이 이제 되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뭔가 더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혹시 어떤 조금 더 급진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이게 이제 뭐 기관에서의 지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성영화의 모임이나 우리가 지금 한국영상자료원이 같이 함께 주최하는 이런 또 행사하다 보니까 여성영화의 모임이 할 일 혹은 뭐 이런 자료원들의 어떤 기관 혹은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데서 할 일 뭐 이런 것 혹은 학교에서 좀 변화가 더 필요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감독들이 더 많이 나와야 또 여성 서사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게 필요할까 뭐 영화의 어떤 성평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영화계에 입문했을 때와 지금과 비교했을 때 뭐 이만큼 더 크게 지원이 많아졌다를 이렇게 막 피부로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도 독립 제작 지원이 있었고 영진에서 하는 정도 있었고 뭐 지역 영상위가 조금 더 활발해졌다라는 거가 조금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69세 제작할 때도 사실 나중에 크레딧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다 엄청 지원을 많이 여기저기서 조금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영화가 제작이 될 수 있었던 건데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아, 그거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또 개봉할 때 되니까 아, 결국은 또 개봉이구나. 배급이구나. 근데 배급을 맡았어도 결국은 극장에 얼마나 오래 버티고 있느냐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단순히 영화를 제작하는데 제작 지원만이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어떤 그 포맷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각본집을 내게 됐는데 거기에 제가 그게 너무 웃긴 게 시나리오 쓰다가 가끔 이제 안 풀릴 때 막 혼자 이렇게 막 잡다한 글을 쓰게 되잖아요. 일기처럼. 근데 그 글이 제목이 안 달리고 임시 저장글로 저장돼서 막 그 각본집을 엮고 있는데 거의 후반에 발견한 거예요. 그 임시 저장글로. 그런데 그 글에 제가 극장을 짓고 싶다라는 소망이 엄청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또가 당첨되면 극장을 짓겠다. 그러면서 제작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난 무조건 걸어주겠다. 왜냐? 그걸 누가 재미없으면 안 볼 수도 있는 건데 나는 할 수 있다. 왜냐면 내가 극장 주니까. 이런 느낌으로 진짜 너무 막 근데 요즘에 이제 그 팬데믹 때문에 가까이 이제 극장을 갖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정말 너무 남녀 같지가 않은 기분이라 진짜 눈물 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결국 어쨌든 영화는 관객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저는 어떤 블록버스터, 뭔가 그렇게 극장에서 봐야 되는 어떤 그냥 아이맥스로 봐야 되는 어떤 영화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작은 소규모의 극장에서도 충분히 그걸 전달받을 수 있는 그 극장도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극장만 살아남고 뭐 OTT는 있고 이게 아니라 작은 극장, 조금 더 큰 극장, 이렇게 좀 다양한 극장들이 존재해야 결국은 영화가 산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질문이 뭐였는데 제가 이렇게 막 해설하고 있죠.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딱 그 말씀하신 그 10년 전에 그 남녀 비중이 같은 어떤 그 세대를 지나서 이제 지금 이제 장편 영화를 찍게 된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영화를 전공하기 딱 직전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가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네가 영화를 한다고? 박찬욱, 봉준호가 하는 거야. 그 영화는 약간 여자 감독이 누가 있어? 막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부국제에서 이제 상영을 하고 이제 집을 할 때도 덩치가 너무 작아 보여서 이제 뭔가 이렇게 기세가 좀 약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덩치를 키워라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뭐 이제 좀 뭔가 이제 강인하게 보이길 원하시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떤 관념으로는 그 영화라는 게 좀 강인하고 좀 체력이 있어야 되고 좀 남성들의 어떤 전유물 조금 그런 인식들이 좀 도처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조금 이제 많이 이제 좀 남아있기도 하고. 근데 기술이 계속 이제 변하고, 지금은 카메라가 예전처럼 뭐 사람만한 크기도 아니고 충분히 어떤 다 이제 가능한 어떤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그냥 사실은 제약만 두지 않아도 저는 여성 감독들이 충분히 너무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한계성이나 이제 어떤 그래도 남성 감독의 어떤 거를 이제 좀 믿고 맡기겠다 이런 어떤 편파적인 시선만 없더라도 충분히 많이 이제 장을 마련이 되면 알아서 다들 잘 좋은 영화들을 만드실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먼 인 헐리우드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미디어에서 이제 연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백인 남성인 경우가 거의 뭐 70% 이상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헐리우드도 약간 그런 거였는데 FX라는 방송사에서 그 지적을 받고 뭐 더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 성별이랑 뭐 이런 걸 했을 때 50%까지 맞췄을 때
훨씬 더 다양한 성과들이 나왔고 수익 면에서도 좋았다 이런 그 파트를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자본이 약간 아직도 이 흐름을 못 읽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걸 읽는다면 더 많은 여성들에게도 기회가 열릴 것이고 약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조혜영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영진이 같은 곳에서는 지금 이제 50대 50 뭐 이런 식의 퍼센트나 이런 것들을 여성 지원하는 퍼센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을 이제 마련을 거의 앞두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국가에서는 좀 진행을 하는 것 같고 또 그 교육기관에서 여성 그 지도자들의 수가 여전히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수진이나 뭐 강사진이라도 반반씩 맞춰서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여성 감독님들이 더 많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떠나서 여성 영화인 모임은 생기면 너무 그러니까 생긴다기보다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나? 그 재능을 찾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되게 그 부분에 게으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미 존재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 잠재성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물론 이제 그것이 공정한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이루고 하는 굉장히 좀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목적도 당연히 있지만 전 이 산업에도 되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다. 왜냐하면 늘 영화 현장에서 사람이 없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물론 뭐 실제로 없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기는 한데 영화 현장이 또 그 재능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들 혹은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너무 게으르거나 혹은 하려고는 하는데 너무 더딘 거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그런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데서 공적 기관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어떤 내게 중간 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도기의 그 시간을 좀 압축하는 좀 짧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 지원 조금 더 급진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뭐 하고 있다고는 네, 들었는데 잘 돼야죠. 잘 되고 양적 질적으로 사실 저는 질적인 것을 또 만드는 건 양적 기반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만 아까 감독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롤모델이 사실 되게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롤모델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라든가 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적인 면에서 늘어나고 또 좋은 양적인 게 늘어나면 좋은 케이스, 좋은 사례들이 또 늘어날 거고 또 그런 부분에서 질적인 것과 같이 연동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성 영화인 모임이 더 많은 여성 영화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함께 좀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런 게 또 여성 영화인상의 어떤 의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에게 같이 함께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 쳐주는 그런 상이지 않는가. 함께 모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매년 사실 되게 즐거운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또 그런 것을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사실 거의 4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감독님들 아마 다음 프로젝트를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좀 잠깐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다음 프로젝트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마지막으로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확실히 변했다라고 느끼는 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어떤 병약해 보이는 여성이 되게 예쁘다라고 하는 그 미적인 기준이었는데 요새는 되게 운동이나 되게 체력적으로 관리하고 자기 할 말을 되게 소신 있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되게 멋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이런 캐릭터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자라는 세대가 조금 더 어떤 건강하고 좀 주도적인 어떤 그 여성의 이미지를 좀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영화, 뭐 어쨌든 조금 더 이제 어떤 믿음을 갖고 이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영화를 계속 만들고 싶다. 그게 누구한테 상처를 주거나 막 어떤 대상화 시키지 않고 좀 입체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윤다희 감독님처럼 사실 그래서 반대적으로 과거에는 여성이 만들었지만 더 센 거, 더 자극적인 거, 우리도 이런 거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영화들이 나왔다면 저는 저희 영화도 그렇고 윤다희 감독님도 그렇고 강요아랑 감독님도 저분들이 가진 시선이 너무 좋았어요. 시선과 태도가 그 영화에 되게 잘 그러니까 그 카메라 밖에서 감독이 보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차분하게 자기가 믿고 있는 거를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는 감독님들이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었었고, 그래서 이 자리가 마련돼서 너무 좋았고요. 저 역시 물론 과거에 써놨던 것도 지금 곧 수정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저도 나름 어떤 그 맥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의 맥이 여전히 다음 이야기도 그게 될지는 모르지만 뭐 전혀 계약된 건 아니고 그냥 혼자 쓰고 있는 것도 어쨌든 사회에서 조금 소외된 잘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몇몇 이렇게 픽업된 인물들만 계속 보여지고 반복되는 것보다는 계속 좀 다양한 인물들의 삶,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계속 버티고 싶어요. 네. 이게 너무 뭉클한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만나 뵙고 싶었었는데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약간 극영화를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시나리오를 좀 끄적끄적 하고 있는 지 조금 됐는데 정말 다른 영역인 것 같고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서 동료들과 함께 그 미투 이후를 다루는 옴니버스 다큐멘터리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프터 미투라고 해서 그 짧은 단편으로 함께 하려고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임선혜 감독님 말처럼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어떤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여성들이 화면 속에서 보였으면 좋겠고 뭐 실패해도 괜찮고 정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여성분들 그리고 캐릭터들을 이렇게 다뤄주시는 두 분 감독님들처럼 저도 열심히 계속해서 만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창작자는 제작자는 아닌 사람으로서 뭔가 감독님들이 계속 만들어주신다고 하니 기쁠 따름이다. 계속 정말 극장이든 뭐 어느 다른 플랫폼이든 정말 계속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 임선혜 감독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OTT에서 이제 단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되게 재밌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감독님들이 많아지고 계속 작품을 만들면서 뭔가 여성 감독들의 이제 작가론들이 많이 나와도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의 작품들이 계속 그런 뭔가 하나의 되게 다양한 어떤 정말 고구마 줄기, 감자 줄기 같은 그런 여러 줄기들이 뭔가 이렇게 갑자기 막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되게 다양한 고구마 감자들을 만나고 싶다. 되게 이상한 얘기지만 네, 그런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올 한 해 되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영화 개봉해 주시고 사실 또 그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오히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토크에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